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강남 서초 동네 친구 24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삼동 사는 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곡동 사는 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동 사는 햇님입니다. 오늘은 미술 심리치료 전문가 김리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이자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는 김리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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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술 심리치료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리나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술치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요즘 TV에서도 많이 방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미술치료라는 거는 미술이라는 창작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약간 신체적, 정서적, 영혼적인 이런 심신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물에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다르네요. 그냥 그림 그린 거 해석하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항상 받아들여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해석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집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런 거를 막 했었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막 효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HTP라고 해서 이제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랑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라고 해서 막 비 내리는 어떤 풍경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요즘 일반인들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심리를 볼 때 그 그림의 일부분 한 부분만 보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라든지 심리치료 할 때에는 그 미술 검사와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심리 검사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때도 미술을 전공했고 대학교 때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사실 그때 제 성격이 굉장히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안도 좀 좋지 않았고 저도 대인관계라든지 또 뭐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빈 캔버스 그림 그리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막 하면서 제가 감정적으로 되게 해소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술이 치료가 된다라는 약간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미술치료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미술치료사로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박사과정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술치료를 하면서 또 하나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겼던 건 그림으로 사람의 심리를 알 수도 있지만 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건 임상심리과예요. 그래서 의학과에서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있고 미술치료와 그리고 임상심리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심리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담사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강의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강의랑 상담을 병행을 지금 하고 계신? 네, 맞아요. 그래서 심리상담은 개인 1대1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요즘은 강의를 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술치료도 같이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서초구에서 그 모집하는 거 본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잘 보신 것 같아요. 그 서초구 사이트에 보면 서초 여성 플라자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서초구나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그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심리치료 과정을 들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임상미술치료 자격증 과정이라고 해서 그게 열려요.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오셔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어떤 심리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풀이하고 싶은 것들을 와서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내담자들의
그런 뭔가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을 막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되게 나를 뭔가 지키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 근데 아무래도 심리 상담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많은 내담자가 와요. 근데 그 얘기를 심리 상담사들이 들으면 심리 상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그 센터라든지 심리상담 센터에는 그 저보다 더 경력이 높은 심리상담사들에게 똑같이 심리상담사도 심리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대하면서 오늘 저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어떤 내담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면서 슈퍼비전이라는 거를 신청을 하면 그 경력이 높은 분한테 어떤 지침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언들을 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리상담사뿐만이 아니라 정신과에도 학회에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단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심리상담사도 그렇고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으신 분은 네. 그분들도 돌아가겠죠? 자기보다 경력이 더 높은 사람, 경력이 더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최고 경력자가 한 명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맞물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선 순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완전히 뭐 최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순환적인 서로 거죠. 서로 네. 돌아가는 게 있다. 네, 이것도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저희도 공부를 해서 저희 밑에 오는 후배들에게 또 정신적인 지주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심리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심리 상담이 막 그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싶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연락을 해봐야 될지 막 센터에다가 이렇게 대뜸 전화를 하자니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한데 막상 찾아보려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심리 상담소라든지 정신과를 찾아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혹시 이거 기록에 남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기록을 원하지 않으면 기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배려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센터를 가고 싶으시다면 그 지역에 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심리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요즘은 정신과라든지 심리상담에서 워낙 개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회기를 길게 끊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는 그 평가만 하러 하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실 되게 비싸요. 그래서 네, 정신 이제 종합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 8가지 정도의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3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요? 아니요. 8가지를 총 합쳐가지고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들을 통해서 나의 성격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혹은 내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 지금 현재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심리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기에는 좀 큰 금액이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심리 상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마인드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앱에서도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인터넷으로 심리 상담이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훨씬 더 저렴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토로하고 싶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남기면 상담해 주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라운드라는 어떤 앱이 있어요. 예, 어플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심리상담센터는 아닌데요. 그냥 일반인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막 이제 얘기하고 밑에 힘내는 댓글을 남기고 이런 여러 가지 앱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심리상담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은 어라운드라고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맞아요. 앱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담사분들이 들어가서 요즘에는 변호사가 이렇게 해주는 어플도 있잖아요. 상담사분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플들도 있어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마음 챙김이라든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마보라고 해서 그 마인드풀리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자기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명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앱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시면 아침부터 내가 화가 났을 때, 우울할 때, 아니면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힘을 얻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음악과 그리고 들어갔을 때 내가 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찾아가서 하는 심리 상담은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대학교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대학교 다닐 때 막 학교 상담센터, 정확하게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종류가 있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었어요. 학교니까 무료고 대학교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좀 퍼질 그런 걱정도 훨씬 덜하고 괜찮고 하더라고요. 혹시 대학생이시고 자기 학교에 그런 센터가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엄청 구석진 곳에 조용하게 있었거든요. 누가 볼 걱정도 안 해서 됐었고. 맞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회사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라든지 웬만한 센터는 전부 다 심리상담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그 보필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찾지 않고 그 센터나 각 기관 안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클래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조별 활동을 할 때 이제 조언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둘이 다 그 상담사분을 찾아갔어갖고 그분이 나중에 저는 그 원한다 한 적이 없는데 중재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싫다 이건 근데. 결국 그 친구랑 나중에는 이제 그냥 절교를 했는데 절교 엔딩. 비극이 파국이다. 그래서 약간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그 상담하다가 이게 좀 학교로 새나갈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 건가요? 저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하고 없었던 사람도 물론 많은데 있었다는 사람이 워낙 되게 좀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갖고. 근데 사실은 심리상담사의 윤리 규정에 보면 그 내담자랑 했었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비밀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때에만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윤리적인 규정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른 입장에서 보시기에 아유 화해해라 이거는 알겠는데 근데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한도 없는 상태인 거였어서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이 되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상담사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면 심리상담사로서 그 학생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전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심리상담사들은 그런 윤리 규정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뭐 생활을 하시다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심리상담사 분께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뭔가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네, 그러네요. 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그 옛날에도 한번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한번 한 적이 있듯이 요새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잖아요. 이런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 신뢰도가 있는지 믿을 만한 건지 약간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MBTI도 누군가가 그거를 신뢰도를 가지고 개발한 건 맞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센터에서 MBTI를 검사를 하진 않아요. 비용을 들여서. 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MBT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보고식의 어떤 설문지 같은 거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체크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런데 남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러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물음표가 찍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성향 검사를 했을 때 자기 주관적으로 막 이제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는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모습들을 담은 성향 진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이게 보다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맞아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 맞아 너는 그런 성향 같아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희망사항 같은데 이런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고 싶은 모습을 해놓고 나 이거 나왔어 라고 되게 만족해하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종종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래서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는요. 자기 보고식의 검사도 하지만 투서검사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술치료 검사 그 사람이 실제 무의식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검사도 하고요.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해서 나의 어머니는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문장들을 채워 넣는 거. 그리고 로샤 검사라고 해서 그 잉크 반점을 보고 내가 갑자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무의식을 탐색해가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이 생기잖아요. 그 상대방의 어떤 MBTI라면 너는 이거구나 하면 우리가 대부분 수용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넌 이렇기 때문에 이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상대방이 이런 성향이면 너 이런 성향이구나 하고 내가 이해해주는 도구로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서초구 여성플라자에서 주로 강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강남구에서도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강남구에서도 이런 구청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남구에서는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집합 교육 같은 건 잘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줌을 활용한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요. 서초 여성플라자도 이번 10월부터는 줌을 활용했었고 그리고 방배 열린 문화센터라고 있어요. 그럼 문화센터에서도 지금 임상미술이라든지 교양 과목이라든지 색채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형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이런 심리상담이나 강의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네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그 강사라든지 강의, 교육 이런 것들이 전멸 다 안 됐었잖아요. 금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 8월쯤부터 이제 줌으로 이제 이 교육 방법이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줌이나 미트로 바뀌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강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밴드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단톡방에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줌으로 하게 되면 이동 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저희 이제 심리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서 서로의 정서를 나눈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이 심리 치료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의 살짝의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오늘은 미술 심리치료 전문가 김민아님과 함께 미술 심리치료나 뭐 심리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리나님은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미술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MBTI라든지 이런 심리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막 이런 MBTI 과몰입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코로나나 뭐 이렇게 줌을 활용한 강의라든지 요즘에 굉장히 바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차에 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또 다음 회차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